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 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2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그리고 남해라고 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 온 남해님 잘 다녀오셨나요? 아이, 그럼요. 구경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물가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싸긴 싸더라고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아보카도가 있는 거고. 네. 나시고랭이라고 하죠. 볶음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볶음밥도 싸고. 일단 그런데 인도네시아 자체가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 돼지고기를 못 먹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돼지고기가 없으면 좀 서운하죠. 그러면 일단 남해님의 그 여행 후기는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 한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로운가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저희 아재들의 생각을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남해님이 몇몇 사건에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시면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얘기해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해님은 어떤 기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법이라는 것을 주제로 일단 안토님한테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을 해보자고 한 가장 큰 시발점을 준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스브스 뉴스에서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부산 서면에서 20대 남성 2명이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40대 남성을 향해서 집단 린치를 가해서 네. 무차별 폭행이라고 하죠. 네.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 무차별 폭행을 당한 남성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8일 뒤 결국 뇌 손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원 재판부에서는 이 가해자에 대한 2명을 판결을 내릴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판단에 의하면 폭행 사실의 인정과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 가해자 2명이 술에 취한 상태라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가해자의 나이도 23세와 21세인 만큼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를 가졌은 만큼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판사가 그 둘 각각에게 징역 3년을 구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3년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 사진을 보고 약간 좀 우리나라의 법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근데 이건 또 감형의 이유 중에 그 또 술이 또 들어간 것 같긴 하네요.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좀 그런 법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주제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주취 감형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주취 감형. 예.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혹시 조두순 사건 아시나요? 유명하죠. 조두순이라고. 안산 사시는 분이라면 뭐. 예, 뭐 지금도 안산 와동에 거주하고 계시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2008년 당시 만 18살 초3이었던 여자아이를 납치 그리고 성폭행을 하여 성기와 항문 신체 장기를 훼손시킨 사건인데요.
애초에 검찰은 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말하길 네. 자기는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인 상태였다 라고 하여 감형을 받고 12년을 살았죠. 그러고 나서 나온 그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그때에도 아마 이 주치감형, 술에 취한 상태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네.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감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분노가 일었죠. 또 다른 사건으로는 그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려던 걸 한 30대 남성이 막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자동차 앞을 막으면서 운전하는 걸 방해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도 그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말을 무시하고 여러 번 쳤다고 해요. 여러 번 치면서 이렇게 남성에 향해서 가해를 한 사건이 있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뭐 여성의 말로는 남성이 자신의 차로 뛰어들었다. 네. 또 뭐 그게 아니더라도 자신의 운전 미숙으로 했다.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네. 재판부에서는 고의에 의한 사고임이 비교적 분명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보고 네. 가해자도 그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여러 번 치게 된 이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남해님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양형이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적당한 이 각각의 사건에 대한 양형이 어느 정도가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그 40대 남성을 폭행해서 죽게 한,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명 다 20살이 넘은 성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두 명이 조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부산의 한 조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이 감형이 아니라 가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면 꽤 괜찮은, 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최소 5년 이상은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징역 1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동에 대한 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최소 20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12년은 너무 감형이 많이 된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0년도 좀 짧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몇 년 정도? 한 30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30년. 조두순 씨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죠? 그 당시 저질렀을 때 40대였나 50대 이렇게 중장년층 봤으니까 거의 뭐 나오지 말라. 왜냐면 아동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세계 어디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예로 들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우리나라 형량이 계속 낮다라고 하는데 그 비교 자체가 미국인 거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때리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은 사실 형량이 되게 센 나라입니다. 세죠. 저도 100년 막 이렇게도 나오고. 그냥 센 나라라서 미국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뭐 전 세계 평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조두순의 12년은 조금 짧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 그러면은 또 그 주요 범죄 중에 사기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기죄 관련해서는 또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사기죄에 대한 그 기사는 2개를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40대 여성이 어떤 데이팅 앱이라던가 여러 만남을 통해서 여러 남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네. 자기는 잘 나가고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 혹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남성들에게 23억 원을 뜯어낸 23억이요? 예, 그렇죠. 사건이 있는데요. 또 이 여자가 1인 3역을 합니다. 전 남자친구 그리고 뭐 자신의 어머니 등등 이런 식으로 남성들에게 향해서 거짓말과 사기를 쳐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돈을 그만큼 뜯어를 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고 있으며 23억인데. 예,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만약에 이 23억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범죄 수익인 거잖아요. 네. 이 범죄 수익 환수를 안 당하려고 돈 세탁이라고 하죠. 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혹은 뭐 제3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거나. 솔직히 이거에 대한 형량을 굳이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1년에 1억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년에 고소득자잖아요. 고소득자죠. 1년에 네. 1억이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1년형을 1억 정도의 비견을 해볼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에 이 사기죄 23억의 범죄 수익이라고 한다면 최소 20년은 하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우리가 판사다 예. 혹은 뭐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싶었을 때 1년에 1억이요. 남해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전 1년에 1억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따져봤거든요. 네. 전 5천만 원에 1억입니다. 5천만 원에 1년이요. 그래요? 그러면 네네네. 반절해서 이제 2배로?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어. 왜냐고 하면은 1년에 1억이 고소득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굳이 왜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걔한테 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좀 더 평균적인 시선으로 좀 보자. 좀 더 평균 5천만 원도 평균적으로는 좀 많은 수입이기는 한데 그래도 평균적인 그 기준을 잡고 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5천만 원당 1년 만 원당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럼 우리 좀 그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스케일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 좀 더 큰 범죄들이 있잖아요. 요즘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거.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네요. 이래서 대본을 주면 안 돼. 내가 할 말을 다 해 그냥.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또 제가 다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한창 핫했죠. 전세 사기. 이번에 사기 기사는 150억 원에 가까운 전세 사기로 구속된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이 남모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이 결정이 됩니다. 네. 예.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세 사기는 10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최고 형량이. 최고 형량이. 최고 형량이 10년에 판사 재량으로 50% 가산점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많이 내려도 15년이 최고라는 거죠. 이건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감안한 50% 가중이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피해자가 여러 명이 뿐더러 규모가 크고 죄질이 엄청 나쁜 거거든요. 죄질로 나쁠 뿐더러 안타까운 청년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피해로. 피해 금액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현행법상 진짜 최고인 15년을 준 건데요. 전 이 15년도 가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남해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비하면 가벼워도 너무 지나치게 가벼운. 무기징역 300년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사기라던가 다른 형량이 낮은 이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한 형량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뭐 누구는 사기 공화국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또 누구는 한국에서 사기를 안 치면 바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안토님은? 저만이 아니고 뭐 일반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표현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쵸. 우리가 형을 산다는 거를 일종의 자기 희생의 투자라고 본다면 이거는 정말 극강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5년 살고 150억을 받는다? 15년 인생 좀 희생하고 남은 인생을 그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 질서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만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법 관련해서 또 다른 포인트를 좀 얘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그런 또 우리나라 법이 정의로운가를 네. 봤을 때 예. 조금 저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좀 결이 다른 행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판사에 대한 괘씸죄라고 하죠. 물론 이 괘씸죄라는 거는 법전에는 없는 죄명인데 판사에게 잘못 보이는 것도 죄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뭐 밉보이면 형량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판사한테 잘 보이면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말과 좀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크긴 할 것 같아요. 잘 보인다와 잘못 보인다의 그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 보니까. 한겨레 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 이 괘씸죄라는 것은 판사가 봤을 때 이 가해자라는 무조건 범죄자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아직 가리키고 있고 진짜 엄청 뭐 초능력이나 기적이 아닌 이상 99.9%가 이 범죄자는 형을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끝까지 판사 말을 안 듣고 이 범죄자는 자기 옹호나 비호를 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판사가 보기에 범죄자가 얼마나 턱 없어 보이겠습니까?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적용하는 게 괘씸죄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한 그 신문에서는. 그 정관예우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좀 잘못된 행태자이기 때문에. 하고 이 뒤 그 괘씸죄랑 다른 걸로 불만이 있는 게 전관예우라고 하는데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그 퇴직한 후에 그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 관해서 자신의 선배니까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전관예우는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실태 조사를 한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법조 관련 종사자 가운데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런 공무원, 법적 공무원 합해서 응답한 사람 중 전체의 55.1%가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55.1% 안에는 뭐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다 따로따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검사는 42.9%, 검사 응답자 중 42.9%는 있다. 변호사의 응답자 중 75.8%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이 판단을 해야 하는 판사조차 23.8% 정도였나? 이 정도가 전관예우는 있다라고 실토라고 봐야 되죠? 판사가 한 거는 실토를 했다고 해요. 이 전관예우라는 거는 기사에서도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전직 검사나 판사가 이제 퇴직을 한 뒤에 변호사 펌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1년에 막 한 수십억을 막 그냥 벌어들이는 그런 경우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서, 이 전관이 작동한다는 거를 어떤 경제 수익 지표로도 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토님이 공유해주신 기사들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제를 가지고 깊게 얘기해보려면 대한민국 법 체계에 대해서는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저 한마디 해도 듣고, 뭐 이것과는 똑같이 그 안토님이 생각했을 때 전관예우라던가 어떻게 괘씸죄 이런 거는 법이 정의로운 편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정의로운
없다라는 거는 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서 이번 방송 뒤편에서 그 정의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면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죠. 남해님도 동의하실 텐데 또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요. 또 법에는 나름의 위계 질서도 있습니다.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당연히 헌법이 되겠고 그 위에서 이제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이란 걸 제정을 합니다. 사실 위계 관계로 따지자면 국제적으로 맺는 그 국가 간의 조약도 이 법률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이죠.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지방자치 측면에서 지자체에 있는 의회가 정하는 조례라는 게 또 있고 지자체 장이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군수 이런 게 있겠죠. 여기서 만드는 이제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개드렸던 기사도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이 사법에 있는 것 같아요. 사법. 그러니까 법을 직접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제 이 사안이 이제 크게 민사하고 형사로 갈리지 않습니까? 남해님은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엄청 자세하게는 모르고요. 예. 민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각 개인과 개인과 집단 간에 네. 조금 작다고 형사 사건보다는 조금 작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살인 사건 이해관계가 조금 작은 사건을 민사 사건이라고 보고요. 형사 사건은 그 말대로 규모가 엄청 큰 집단 폭행이라던가 뭐 살인, 뭐 사기, 이런 마약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쉽게 판단하자면 그 징역을 사냐 안 사느냐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깜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민사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 뭐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든 누구 하나가 뭐 판결에 져서 이제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것이 범죄다. 그리고 정해진 형량, 범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방에 가게 되는 그런 건을 이제 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헌법과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죠. 이곳에서 관할을 하게 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은 위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범죄 이런 형량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형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남해님의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알고 계시나요? 형사재판이요? 네. 형사재판 뭐 1심, 2심, 3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3심 제도라기보다는 진짜 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범죄에 대해서 제가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죠.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범죄와 이렇게 연관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그래도 이번 시간에 한번 짚어드릴까 해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나 이런 좀 시스템의 문제도 좀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먼저 수사기관이라는 데가 있죠. 경찰 이런데 네.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수사는 보통 말씀드린 그 경찰 쪽에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라든가 참고인 등을 이제 출석을 시키게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오셔서 이제 변론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뒤에 검찰 아시죠?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봐 주시고 재판으로 넘길지 말지를 이제 검토해 봐달라 이런 의미인 거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 이게 재판감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게 재판감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은 송치 자체를 안 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다만 검찰에도 사실 수사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경찰 단계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 쪽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송치가 만약에 됐다고 해서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기소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 권한이라는 걸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라는 말도
뭐 종종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이거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으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2단계에서도 검찰이 불기소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혹은 기소 유예라고 그래서 기소 여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유예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절차들이 있게 됩니다. 권한이 몰려있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판결을 내리는 그 중간 과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기소 절차로 돌입했다. 그러면 이제 본격 재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뭐 드라마 등을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피고인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고인이 원고는 이제 검사가 됩니다. 검사가 너는 범죄자야. 그래서 형을 받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럼 피고인이 이제 재판장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되죠. 혹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그러면 이제 그 변론이 검사와 피고인 쪽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그 맞붙는 과정에서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이 재판을 담당한 그 기소를 한 검사를 이제 공판 검사라고 하거든요. 공판 검사가 너는 몇 년형을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구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형을 얼마만큼 내려줄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이후에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만 물론 대한민국은 3심제 아까 말씀하셨죠. 3심제라서 항소 그리고 상고 이 절차가 있죠. 여기까지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피의자와 검찰 측 모두에서 이 항소와 상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남해님이 분노한 부분이 그 최종 판결에 있어서 혹은 중간 판결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법률의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사법부에서도 사실 그 내부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판사가 이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판결문에 기재를 해야 되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문율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례들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많이 언급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판례들이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나 법이 약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 판례를 뒤집는 판례를 하나가 아니고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의 판례를 참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동일한 혹은 굉장히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 재판관마다 판결이 혹은 양형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그 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좀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판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재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법 시스템은 제약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인 물리적 혹은 인원적인 제약. 그럼 이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전에 판례도 이 정도 형량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비슷하게 참고를 해서 내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을 여지도 있고 딴말이 덜 나오게 되고 또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효율성의 측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네. 전에 있었던 그런 기준들이 지금도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왜 아직까지 따르고 있냐 라는 거죠. 기준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왜냐하면 전 국민적으로 형량이 약하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불만들을 의사표시로 먼저 모으는 게 순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각 국회의원들은 일반 시민들의 투표와 목소리를 담도록 어떤 압박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자가 목소리를 내면은 각자의 선에서 끝날 여지가 높아요. 이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그 표의 힘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입법자들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이 지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권장드릴 만한 사항이 있는데, 양형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근데 이게 국민 감정이라든가 상식을 모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해님처럼 이런 분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사법부의 국민 양형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해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직접 이제 판사 역할을 시민들이 해볼 수 있어요. 특정 재판을 자기가 진행을 해보고 가상으로 이제 판결을 내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결과를 바꾸진 못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바꾸거나 실질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그냥 사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목소리를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내린 특정 사건에 대한 양형 같은 것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모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진짜 이 판결 너무 짜증나 해서 그냥 뭐 술 한잔 하시든지 뭐 짜증을 이렇게 토로하시든지 이것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것만으로는 절대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접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이 법과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선곡을 해봤는데 이한철의 라고 말하고 싶어 라는 곡입니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어 라고 외치고 싶어 그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어 속삭여주고 싶어 바로 너에게 싶어 라고 부르고 싶어 널 위한 노래 사랑해 라고 말하고 나면 우린 어떻게 될까 궁금해져 그런 달콤한 말들로 제잘제잘 말을 하면 참을 수 없어 지금 바무는 공기 한 모금을 뚝뚝 삼켜 오늘이
예, 이한철의 라고 말하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저희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법이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남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란 무엇일지. 참고로 여기서 정의라는 거는 사전적 학술적으로 정의하다, define이 아니고 영어의 justice죠. 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의가 무엇일지. 우선 이것만은 말하고 싶은 게 각 개인마다 자신들의 정의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로운가를 봤을 때 전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고 하면 이거는 조금 많이 이상적인 생각이에요. 네. 많이 이상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인간이다 보니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각 개인의 경험이나 그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가치가 중립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한 법은 가치 중립적으로 되었을 때 가장 뭔가 좀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사람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고요. 사람이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좀 부정의하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중립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기준이 있을 뿐이지. 인간의 한계에 의한 인간의 것이네요. 한계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안토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의, 저스티스를 정의 내린다, 디파인 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정의에서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과 상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도덕과 상식도 개인마다 또 집단마다 크게는 뭐 사회나 국가마다 다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서는 이기는 자가 정의다 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비인간적인 느낌이 다소 들고요. 뭐 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다르겠긴 하겠지만요. 해서 저는 그 하버드대 교수 중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좀 유명한 책이라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공리주의라든가 자유주의 혹은 이제 공동체주의 같이 여러 가지 그 정치 철학들이 쉬운 사례들과 같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각자가 가장 좀 심적으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런 어떤 정치 철학을 각자의 정의관으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해님은 대한민국의 법이 남해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잘 구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근데 원리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있는 근원적인 불만사항, 정의를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조금 현실적으로 내려와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법은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보거든요. 뭐 상대적으로 말씀이신가요? 다른 나라라든가? 상대적이 아니라 그 과거와 현재를 통계를 냈었을 때 네. 범죄율이 조금 점차 줄어드는, 전체 범죄율을, 그러니까 강력 범죄율은 줄어드는데 약간 네. 다른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걸 봤어요. 통계를. 거기에 대해, 그리고 뭐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국 이러고 있지만서도 아직까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좋게 말해야 되나요? 조금 모호하네요. 사회 유지가 잘 될란지. 네. 물론 뭐 현상 유지가 엄청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발전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퇴보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물론 퇴보되는 어떤 그 분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그 계엄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법적으로 명확해 보이시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고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예. 약간 그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명분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건 저하고 좀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계엄령은 분명히 대통령 권한이 맞죠. 헌법에 보장된. 네. 그러면 근데 할 다만- 일을 한 거잖아. 할 일을. 그렇죠. 할 할 일을 한 건데 할 일이라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건데. 네, 할 수 예. 있는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어떠냐에서 이제 저는 위법적인 사항들이 그래서 명확해. 명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의견 아닌가요? 명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명분은 사실 법과는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법은 명확히 명문화되어 있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데 명분이라는 거는 중간에 자신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공감 혹은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국회의 권능, 아까 말한 입법의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근데 우리는 삼권분립 체제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저는 위헌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우리는 체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명확한 위헌으로 흐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헌법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의 영역이고요.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것이 내란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거는 법원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네네. 형사재판의 영역이에요. 네네. 즉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 이거는 별개라는 점을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뭐 내란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형, 하나는 무기징역. 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솔직히 남해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보세요? 내란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방송을 22회를 하면서 이렇게 네. 강한 정치색을 드러낸 말은 아니요. 이거는 정치색이 드러낸 게 아니고 이거는 법이 어느 정도의 영역에서 적용이 왜 웃으시나요?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의 프레임으로 씌우시면 이거는 굉장히 좀 의도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각자의 법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해해 줍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해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법이 그래도 나름 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예.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정의의 중요한 요소 중에 그 절차적 정당성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결과,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안. 하나 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절차도 법에서 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거에 더해서 아까 남해님이 말씀하신 나름의 명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든가 사회의 그렇죠. 법 질서를 복구하겠다는 이런 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명분 그리고 헌터님이 말했었던 뭐 예, 국민적 동의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죠. 상식도 있고요. 상식. 예. 그래서 뭐 다시 아까 윤석열 주제로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 그 윤석열 씨의 그 계엄령과 바로 뒤이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령이 해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또 논란의 여지는 많아요.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법에는 적혀 있는데 그 즉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즉시냐 이런 좀 모호성이 있긴 하죠.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해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법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양형 등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고 꽤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전 세계에서 나름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구현한 사례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내놨을 때 그래도 나름 자신 있게 좀 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주제가 또 법과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는 인정하잖아요. 우리 사법 시스템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 점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로. 한계가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저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 한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거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무엇이 있을지 얘기해볼까 하자면 최근에 인공지능 AI죠. 이 AI가 발달하면서 AI 판사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이 네. 근간에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하는 기존 거겠죠.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겠죠. 예. 이것도 기술적으로 혹은 또 사회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어떤 주제일 것 같은데 남해님은 AI 판사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AI 판사 도입에 대해서 저는 그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고 하면 아무래도 AI다 보니 인간보다는 같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그 경우도 많아지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안토님이 말씀하신 이론적인 부족함, 물리적 부족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AI가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AI 판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AI가 보다 좀 공정하게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관예우? 이거는 확실하게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전관예우나 괘씸죄도 없어지겠죠. 혹시 AI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피고 원고는 좀 괘씸한데 이렇게 너는 괘씸하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최종 판결에서 이 괘씸하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반영해서 결론을 내릴 여지도 있지 않나? 물론 그건 좀 상상의 영역이긴 그런데 한데. 그런 상상까지 가면은 아마 인류는 AI에게 멸망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AI가 감정을 가지는 듯이 그 인류에 대해서 좋다 싫다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AI가 인류를 싫어한다라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종의 AI 자체,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를 좀 부여할 필요성도 있긴 하겠네요. 신뢰도는 뭐 지금도 이건 공학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건데요. 네. 인간보다 기계가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오류가 덜 납니다. 덜 나죠. 네. 확실히. 덜 정확도의 납니다. 측면에서. 그런 정확도의 측면에서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기계나 AI가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법 전체적으로 AI를 도입을 하기보다는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먼저 좀 도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건수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근데 이 재판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비교를 해봤을 때. 혹은 어떤 판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재판건들도 있을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 바꾸자고 개명 신청 하잖아요. 남해님도 개명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전 개명을 한번 했습니다. 개명 신청이라든가 소액에 해당하는 민사소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고소라고 하잖아요. 고소할 때 소장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합니다 라고요. 이 소장하고 제시되는
그 문서화된 증거를 같이 제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라든가 혹은 뭐 통화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서화 혹은 파일화된. 네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가 아는 AI 기술은 이런 문서화된 증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방송 서두에서 소개했었던 그 형사적 사건들, 범죄에 해당이 되죠. 사기죄라든가 이런 사건과 판결은 양형 등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필요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상식선, 그래서 AI는 자칫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해서 판결을 내릴 여지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조금 더 보류적인 입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서두에서 정리드린 것처럼 AI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다만 여기다가 플러스 국민 참여 재판을 조금 더 강화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 거기에 덧붙여서 국민 참여 재판이 아니라 약간 설문조사처럼 네. 뭐 범국가적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범국가적인 범죄라던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혹시 드라마 국민 사형 투표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국민들이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줘야 되는가에 대한.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표본과 좀 더 평균에 가까운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거고, 국민들의 평균에 가까운. 근데 이게 어떤 말씀 하신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그 표본의 범위를 크게 축소한 이유는, 크게 축소를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얻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혹은 표피적으로만 정보를 접해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편향적으로 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표본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어떤 표결을 어떤 의사를 집결시키는 건 좋지만, 일단 그것 자체로도 현실 가능성이 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측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았을 때 어떤 의도성인 의도가 좀 반영될 여지, 예를 들어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기계적으로 반영될 여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참여한 그 배심원들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미국에선. 그렇죠. 특정 그 재판에 대해서 비교적 정해진 한정된 인원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을 받고 그거를 고민해볼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의사를 반영하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타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혹시 한국에서는 그 배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민 참여 재판이 신청인 있는 건가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네. 예, 근데 신청인 건가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의무는 방법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판결에 있어서 이 국민 참여로 참여한 시민들이 재판부에 이제 권고만 할 수가 있고, 유죄나 무죄를 결정한다거나 유죄일 경우에 양형을 얼마나 한다거나는 여전히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해요. 이거는 미국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절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무죄를 일반 국민이 하게끔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고, 다만 유죄가 나왔을 때 양형에 있어서는 판사와 배심원들의 의견을 한 절반 정도씩 좀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판사가 좀 너무 적게 했다 그러면은 배심원들이 요거를 배심원들의 의견으로 좀 더해서 이렇게 늘려준다거나, 혹은 그 반대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입법부가 정한 그 제한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떻게 일단은 보면. 게임의 룰이니까. 게임의 그거는 룰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에서 결국에는 먼저 조치를 하는 게 순서겠죠. 물론 또 AI가 입법의 과정이라든가 사법의 과정에서 약간 보조 사무원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봐요.
국민 전체의 상식선은 이 정도입니다라는 결과치를 판사한테 판결 근거로 제시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로 나라가 엄청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나눠봤는데 역시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혼자 불만이 있는 채로 끙끙거리기보다는 이런 주제를 좀 개방적으로 좀 여러 사람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번 곡은 남해님이 선곡한 곡인데요. 가수가 타카피 맞나요? 네, 타카피 밴드입니다. 타카피 밴드의 글로리 데이즈라는 곡입니다. 저희 아재살롱은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듯이 몸부림쳐봐도 뒤로 가는 것 같은 나의 삶. 시작은 있었었는데 끝이 안 보이는 너의 꿈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맘. 짙은 날개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를 10여 년. 아침이 밝아오면 솟아난 날이라 기다림을 알게 됐을 때 오늘은 그때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 My glory day.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미안함, 나의 꿈에 대해 서운함,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불안함. 그래도 주먹불끈 다시 삶. 한 발 더 내디딜 때에, 뛰어오를 때에, 떨어져 날릴 때에. 하지만 불안듯이